다음은 정치권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제목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열린민주당을 향해 발끈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부적절한 장당이다. 대단히 유감스럽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범여권, 같은 진영에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가고 있습니다. 내용 좀 보겠습니다. 매일경제기사입니다. 여당, 열린민주당에 집중포하다. 공천 대단히 부적절하다. 정봉주, 김의겸 등 겨냥. 총선 후에 복당, 합당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정봉주, 총선까지만 이별입니다. 끝나고 나면은 다시 손잡습니다. 뭐 이런 취지예요, 지금요. 내용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의 얘기입니다. 어제입니다. 열린민주당을 향해 대단히 부적절한 장당과 공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이해찬 대표도요. 비공개 회의에서 각자의 길을 가야 된다. 이거 뭐 경쟁하는 관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용 보면 또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열린민주당이 현재 공천 절차를 중단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럼요. 먼저 여기서 영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죠. 4월 15일까지는 전략적 이별입니다. 4월 15일 이후에는 그때 당시의 환경, 상황을 보고 함께 한다라고 하는 대전제는 같이 가져가고 논의가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는 4월 16일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청와대 대변인 시절 매일 아침 9시면 대통령께 언론 브리핑을 해드렸습니다. 제가 쓴 기사는 아니었지만 민망하고 죄송스러웠습니다. 대통령을 물어뜯거나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증폭시키는 기사가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언론개혁 이루고 싶습니다. 언론의 지형, 언론의 문화를 바꿔보고 싶습니다. 자, 열린민주당 손혜원 의원과 정봉주 전 의원이 주도해서 지금 창당 과정에 있죠. 그리고 저기 영상에 등장하신 분들이 이제 비례대표 후보가 됩니다. 김선일 평론가. 네.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이게 지금 범여권에 속하고 있어요. 그리고 표방하는 걸 보면 검찰개혁 그리고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어떤 수호 이런 걸 좀 표방하는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대단히 부적절한 창당과 공천이란 말에 저는 100% 동의합니다. 여기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의 네. 의견에 공감을 하신다는 거네요. 100%. 예. 지금 열린민주당은요. 예. 일부 강성 주장에 대한 예. 닫힌 민주당이고 그 주요 인사들을 중심으로 한 닫힌 공천입니다. 그리고 사회의 어떤 공론의 장이나 이런 부분, 예. 그다음에 대화 타협 예. 이런 거에도 닫혀 있기 때문에 예. 앞으로 김의겸 후보가 이야기한 거와는 다르게 예. 갈등과 분열의 진원지가 될 것이다. 저는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예. 굉장히 부적절한 창당이다. 공당이 되기 어렵다. 사당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지금 굉장히 좀 매섭게 지금 지적을 해 주셨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어제 윤호중 사무총장 등이 여러 가지 지적을 했죠. 그 모습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당의 공천에서 이 부적격 이 판정을 받거나 또는 그런 판정을 앞두고 미리 불출마 선언을 하신 분들 또는 경선에서 이 탈락되신 분들이 그쪽에 지금 20명의 예비 후보 명단에 들어있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선거 과정에서 소속으로 출마를 하려고 했다가 안 된 분들 중에 탈당 또는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영구 제명, 즉 다시는 이제 복당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방침을 당에서 밝힌 바가 있는데 비례대표 부분도 거기에 같이 해당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 더불어민주당은요, 비례정당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민주당 내 비례대표들도 이제 그쪽으로 옮겨가서 그 당의 이름이 더불어시민당입니다. 이건 역시 친조국 성향이다. 뭐 이런 평가 받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요, 최영철 편집위원. 네. 결국은 친조국 성향이 강한 열린민주당과 친조국 성향이라고 평가를 받는 더불어시민당과 경쟁 관계로 가는 겁니까?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럼?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 말씀을 빌리자면 이쯤 되면 막가자는 거죠. 아. 지금 국회를 특별 예. 재난지역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아, 지금 온 국민이 재난에 시달리고 예,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예. 정치권에서는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아. 특히 여당에서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 최영철 편집위원께서는 지금 지시라고 표현을 하시죠. 야당도 물론 할 말은 예. 없습니다. 야당도 저렇게 예. 위성정당 만들고 저렇게 그 국민들에게 대하는 태도를 봤을 때 예의 없는 행동이죠. 하지만 여당은 야당보다 더 큰 책임과 책무를 갖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여당은 정부와 함께 재난을 수습하고 재난에 대해서 해결책을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것이 정부 여당의 책임이죠. 예. 그런데 여당이 이렇게 분열돼서 국민들에게 동그라미를 어디에 칠지를 모르겠습니다. 알아서 치십시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예. 그것은 유권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지키지 않는 것이고 어. 주권자에 대해서 예. 주권자 대접을 하지 않는 겁니다. 어. 특히 지금 열린민주당에 나오신 예. 분들 중에 뭐 이름은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아까 멘트 나왔습니다. 예. 그분은 청와대에 계셨던 분입니다. 아. 청와대에 계셨던 분이 예. 대통령께서 아직도 집권을 하고 계시는데 여당을 분열시켜서 여당의 표를 분산시켜서 무엇을 하자는 겁니까? 지금 대통령께서는 지금 뭐 노란색 민방위복 입고 예. 하루 종일 그 생각만 하고 계시는데 예. 저렇게 행동한다면 예. 국정이 제대로 굴러갈 리가 없고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했으면 정말 국회 특별 재난지역으로 예. 선포하고 국민들한테 회초리를 맞아야 됩니다. 최영철 편집위원께서 전망하시기에는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어느 정당을 지지할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는 친문 그리고 친조국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예. 열린민주당에 좀 더 많은 표를 주지 않을까. 그렇다면 정치는 퇴행하는 것이죠. 그럼 더불어민주당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더불어시민당은 지금 그 민주당 출신은 또 앞번호를 받지도 못해요. 예. 뒷번호를 받는다면 예. 그러면 민주당 지지자들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우리가 지지해봐야 다른 사람 좋은 일 시키고 아. 우리한테는 좋은 일 되지 않을 거잖아. 아. 결국에는 뭡니까? 이 정당들이 정체성을 잃어버린 겁니다. 정체성이 없어요. 자기들이 내놓을 정체성이 무엇이고 예. 당의 정강이 무엇이고 당의 정책이 무엇인지를 내놓지 못하고 그냥 어정쩡한 행동만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정치의 기본을 모르는 행동을 하고 있으니 예. 제가 볼 때는 분명히 표는 분산된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제대로 된 그 여당의 지지를 받아서 예. 여당의 그 떠받침을 받아서 제대로 된 국정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2년이 혼란의 연속이 될 겁니다. 아마. 지금 다음 기사는요,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후보자들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민주당 비례 후보들 여당, 여권 비례연합 공천 앞번호 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원래는요, 뒷번호입니다. 그래서 10번 이후 정도를 가고 앞번호에는 이 더불어시민당에 참여하는 다른 군소정당이나 그런 쪽 후보들을 주기로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불만 표시를 한 겁니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듣보잡 후보들 앞번호 주는 거 이해 못한다. 듣보잡 후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까? 입장문에 그게 실려 있습니다. 11번 이후 후순위 공천 방침에 반길 들었다. 이해찬 대표, 원칙 무너뜨리면 안 된다. 열린민주 공천엔 역시 각자의 길을 가야 된다. 이 입장 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윤경호 의원님, 이건 뭐라고 표현할까요? 혼란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이걸 뭐라고 좀 보십니까, 지금 상황? 이런 모든 행태가 정치 자체에 대해서 일반 유권자들이 외면을 하게 만들거나 예. 한 분 걸음 다 나가면 혐오하게 만드는 게 아닐까. 예.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선거라는 건 최선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요. 예. 최악을 피하는 선택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차악을 고를 수밖에 없다. 그것도
투표에 참여하는 사람에 한해서. 예. 또 중요한 건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늘어나 버리면 이건 정당 정치, 대의 정치가 붕괴되는 거거든요. 가뜩이나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분들이 투표하는 것도 좀 꺼리고 있지 그렇게 않습니까? 개운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런데 이런 행태 예. 하나하나가 결국 정치판 전체에 대해서 여든 야든 민주당이든 한국당이든 우리 최경철 의원님이 이미 표현했던 것 중에 집권 여당은 사실 권한과 책임이 훨씬 더 크잖아요. 예. 아까 윤호중 사무총장의 예. 표현 중에 열린민주당의 창당이 부적절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전 최근에 이 비례대표 후보 선정 그다음에 비례 정당 만드는 과정 전체를 놓고 보면 이 지금 집권 여당의 행태 자체가 정말 부적절하다. 이건 매를 스스로 버는 듯한 모습이다. 이런 식으로 가면요. 예. 적극적인 지지층 이외에는 아예 아마 외면할 거예요. 투표를 안 할 거예요. 그러면 대표성도 떨어지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절차적 정당성 다 결국 사라지는 셈이 되기 때문에 예. 자, 선거 이제 끝나고 나면 예. 과연 국민은 어떤 기준으로 투표를 할까? 이런 비례대표, 비례정당 하나 세우는 거를 보고 예. 별로 마음에 안 든다. 예. 아니면 뭐 이번에 양쪽 당 또는 다른 군소 정당들이 정책이라고 내세우는 것들 이걸 다 놓고 예. 그중에 어느 부분을 택해서 과연 투표를 할까?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투표가 된 다음에 예. 나머지 정책들이 다 면죄부를 받거나 그거 봐라 우리가 결국 옳다고 평가를 받지 않았냐 이런 착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비례대표, 비례후보 예. 선정 과정에 이런 문제가 있다면 예. 선거 끝난 직후에 바로 개정을 해야 됩니다. 선거법 문제가 많다는 거 지적됐기 때문에 예. 바로 개정해야 되고 예. 그렇지 않으면 정치는 퇴행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정치가 조금이라도 한 걸음 앞서 예. 나가려면 이런 추잡한 행태를 거친 다음에 그대로 또 반복돼서는 안 된다. 예. 그걸 결국 유권자들이 막아줘야 되는데 유권자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못 막는 거고 예. 참여를 할 때 정말 좀 제대로 예. 평가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과거 총선 때마다 항상 나온 게 공천이 왜 그 지경이냐. 그리고 도대체 맨날 왜 퇴행을 하느냐. 이런 지적 받았거든요. 그런데요. 이번 4.15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나타난 모습이요. 단순히 퇴행이란 표현으로는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을 보고 있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 요즘에 굉장히 많습니다. 자, 다음에는요. 안철수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당. 역시 이제 선거에 임하죠. 지역구 후보는 안 냅니다. 비례대표 후보만 내는데요. 명단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사가 있습니다. 보시죠. 비례 1번, 국민의당 비례 1번은요. 동산병원 최연숙. 안철수 대표가 최근에 의료봉사를 하고 온 곳입니다. 대구 동산병원. 거기에 간호부원장입니다. 2번은 이태규, 3번은 권은희. 측근이죠, 여기는요. 자, 국민의당 비례대표 안측근 포진했다. 그리고 그러자 홈페이지엔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충성이 컨셉이냐? 그거 아마 2번, 3번 그 뒷번을 보고 얘기한 것 같아요. 그리고요, 동산병원의 최연숙 간호부원장. 봉사활동했던 곳인데 이건 또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여러 가지 얘기가 좀 있네요. 자, 그럼 여기서요. 안철수 대표의 관련 영상이 있는데요.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국가 전반적으로 보다 근본적이고 구조적 개혁이 필요함을 다시 일깨워줬습니다. 국민의당의 3대 지향점은 행복한 국민, 공정하고 안전한 사회, 그리고 제대로 일하는 정치입니다. 언제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책임 있는 정당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영철 편집위원, 이 국민의당의 비례대표 후보 공천 이거 평가 좀 해주세요. 어떻게 보셨어요? 안철수 대표께서 귀국하신 지 얼마 안 됐고, 그리고 그 지역구에도 후보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인적 구성이 굉장히 좀 얕습니다. 그 국민의당이. 그렇기 때문에 저럴 수밖에 없지 않았나 이런 고육책으로 보이고요. 고육책이다. 네. 지금 또 뭐 코로나19 때문에 비상시국이기 때문에 1번을 최연숙 간호부원장을 하신 거는
지금 상황을 고려한 나이팅게일 공천이 아닐까. 근데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갑자기 이루어졌다는 느낌이 좀 그렇습니다. 들잖아요. 왜냐하면 예. 제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사람을 여러 분을 물색할 만큼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예. 국민의당 비례대표 후보는 저렇게 인적 풀이 얕을 수밖에 없다. 특히 안철수 대표가 사실상 정권을 휘두른 개인 공천이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고요.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당이 처음에 안철수당이라고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정치 보스의 입김이 거의 95% 정도를 차지하는 그런 안철수 대표를 빼면 별로 남는 게 거의 없다. 없죠.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사라지면 저 정당도 무너질 가능성이 높은 그런 예. 당이기 때문에 물론 시간적인 촉박성 예. 그리고 인적 풀의 얕음 이러한 부분 여러 가지 한계가 보입니다만 안철수 대표께서 국민의당을 더 큰 당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저렇게 앞으로 가시다가는 예. 오래 가지 못한다. 지속 가능성 있는 정당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체성을 일단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이번 비례대표 공천에서도 안철수 당이라는 색깔만 예. 드러났지 국민의당이라는 정체성은 별로 드러나지 않았거든요. 앞으로 저 정당이 지속 가능한 정당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안철수 대표께서 좀 더 정체성을 예. 만들어내는 그러한 비전을 계속 만들어 나가야 된다. 그러한 창조적인 역량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상일 평론가. 그렇다면 사천이란 논란이 또 불거지겠네요. 그렇죠. 지금 이제 정체성 예. 이야기는 잘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저는 정당성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이 공직의 자리는요. 예.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낸 공공재입니다. 예.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예. 모든 국민이 접근의 평등 이런 게 예.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아주 소수, 최소화된 일부 소수를 빼고는 공개 모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전략은요. 당에 정말로 이거는 꼭 필요하다. 필수 불가결이다라는 거로 최소화해서 예. 전략 공천을 하는 것이죠. 예. 그 외에는 모든 국민 내지는 모든 당원의 권한을 침해하는 요소, 비헌법적이고 비정당적인 정당성이 결여되는 예. 그런 방식은 옳지 못하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예.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뿐만 아니라 예. 나머지 여타 정당들의 공천도 저는 정당성이 상당히 결여된 비례 공천으로 저는 보이고요. 안철수 대표가 저렇게 한 것도 예. 시간의 촉박성 때문에 좀 더 정당성이 결여된 비례 명단을 내놓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느 총선 때보다 이 비례 정당, 비례 후보를 놓고 이렇게까지 갈등이 있었던 적이 있었나 싶기도 좀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모습이 지금 비례 정당과 관련해서 나타나고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